Ladies and gentlemen.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봅니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뉴스픽.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항상 먼저 들어와서 이렇게 자리 지켜주시는 분들 계셔서 든든합니다. 미무수아님, 박진호님, 써니스카이님 항상 유튜브 지켜주고 계시고요. 이제는 저희가 문자 콩으로 들어오셔도 보이는 라디오를 통해서 화면으로 보시면서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이제 콩으로도 보이는 라디오 함께 하실 수 있고요. KBS 1라디오 채널 화면에 있는 캠코더 모양의 버튼을 누르시면 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첫 코너 뉴스픽으로 저희는 시작을 하겠습니다. 월요일과 수요일 이 두 분이 책임지고 계시죠. 전혜연 우석대 개공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혜연입니다. 네, 전지현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두 분과 함께 앞서 처음에 잠깐 언급했던 성추행 피해를 입은 부사관 사망 사건 관련해서 지금 부실 수사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공군이 지금 일선부대 군사 경찰, 군 검찰의 수사 기능을 분리하기로 했다. 이런 지금 보도가 나왔습니다. 어떤 변화가 생기는 것인지 살펴보면서 얘기 좀 나눠보죠. 예,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에서는 사실 병영 문화 전체의 문제도 드러났고 수사 과정의 문제도 드러나는데요. 네. 일단 공군이 밝힌 주 내용은 수사와 관련된 조직 개편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네. 가장 대표적인 내용을 짚어보면 기존에도 군사 경찰단이 있었는데요. 군사 경찰단이 여러 가지 업무를 같이 하고 있었다라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네. 기지 경계 업무도 하고 수사 기능도 했었는데 이 부분을 분리하겠다라는 겁니다. 군사 경찰단이 있지만 군사 경찰단은 기지 경계 업무만 담당하게 하고요. 네. 공군 본부 직할에 공군 수사단을 새로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사만 담당하게 함으로써 전문성도 높인다. 또 중요한 것은 일선에 있는 지휘관이 수사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예. 공군 본부 직할에 두겠다는 겁니다. 자, 그런 점을 공군이 강조하고 있고 또 하나는 공군 검찰단도 공군 본부 직할로 만들겠다라는 건데요. 예전에는 검찰부가 이렇게 나눠져 있었는데 그것을 통합 운영해서 네. 형사 사건을 일어나 하겠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기존에 있던 일선부대 검찰은 수사 기소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부대 내의 징계와 인권 관련 업무만 수행하겠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공군 수사단, 그렇죠. 공군 검찰단을 네. 공군 본부 직할로 창설을 해서 예. 관련된 수사라든가 형사 사건의 전문성, 독립성을 높이겠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더불어서 수사단과 검찰단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할 수 있으니까 다시 그 안에 성폭력 범죄 수사팀과 성범죄 전담 검찰 수사팀 또 그 안에 만들겠다. 그렇죠. 더 작은 조직이지만 더 세부적인 내용을 들여다볼 수 있는 조직을 신설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이번에 피해자 국선 변호사를 놓고 굉장히 논란이 많이 일었잖아요. 예. 특히 유가족의 주장을 종합해 보면 오히려 피해자를 좌절시키는 행동을 했었고 제대로 변호를 안 해줬다는 논란이 일었었는데 앞으로는 민간 변호사를 포함한 여러 가지 인력풀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또 하나는 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다라는 지적을 참고해서 예. 총장에게 직접 보고할 수 있는 신문고 창구를 만든다고 하고요. 또 지금 공군의 경우에는 참모총장 직속에 있던 여러 가지 조직이 있잖아요. 예. 비서실, 정책실 이런 부분은 축소하되 인권보호팀과 병영생활보호팀을 구성을 해서 가칭 병영혁신센터를 참모총장 직속 조직으로 만들겠다라고 합니다. 예. 특히 인권보호의 경우에는 민간 출신 전문가를 채용을 해서 참모총장이 인권보호관 임무를 수행하게 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고요. 또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병영혁신자문위원회를 운영해서 병영생활 개선, 성폭력 예방, 또 장권 인권보호와 관련한 조직 문화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황입니다. 네. 수사 내용보다는 지금 조직 개편 쪽에 지금 방점이 더 찍혀 있는 부분을 좀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셨는데, 앞으로 군대 내 이제 성폭력 등의 이런 사건 수사를 할 때 과연 전문성과 독립성이 어느 정도 올라갈 것인지, 또 그동안 신고를 해도 은폐돼 왔던 이런 문제들은 과연 완전히 해소가 될 수 있을지 두 분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얘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전지현 변호사께서 좀 얘기해 주시죠. 일단 이번 사건 이후에 이런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런 대책을 내놓은 거잖아요. 네. 그 하나의 사건만 가지고 본다면은
대단히 진전된 대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먼저 이 사건에서 피해자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게 문제가 됐었는데 예. 민간 변호사까지 국선변의 풀을 확대를 하고 인권 보호 분야를 신설하고 신문고를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럼 해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두 번째는 일선 부대 지휘부의 그런 입김 때문에 수사의 독립성이 보장이 안 된다는 게 문제였는데 일선에서 처리하던 수사 업무를 공군본부 직할 팀을 만들어 가지고는 일선 부대 입김이 들어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또 괄목할 만한 대책인 거고요. 네. 그리고 성범죄 수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랐다는 게 또 문제가 됐었는데 이제는 전문 수사팀을 두고 경찰하고 검찰 기능을 확실히 분리를 한다고 하면은 처음에 초동 수사하고 나중에 법적인 쟁점 검토하고 그다음에 합의까지 뭔가 수사의 ABC는 갖춰질 수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그 2차 가해가 또 문제가 됐었는데 여기서 또 처벌 규정을 만든다고 하고 네. 또 군대 내에 어떤 이런 범죄에 대해서 처벌이 너무 약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항소심은 또 민간에 이양하는 것을 검토를 하겠다니까 일단 확실히 진전된 대책 아닌 거는 맞다고 보는데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요. 군대 내에서 지금 무슨 부실급식 이렇게 네. 신고하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보면 군대 내에서 범죄가 상당히 앞으로 다양해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적군에 대해서 경계를 하는 거하고 그 안에서 일어난 범죄를 해결하는 거하고 투트랙으로 해결하겠다. 그러니까 뭔가 위계 질서를 가지고는 뭉개고 넘어가던 관행을 개선하겠다. 이것까지는 좋은데 네. 지금 일선 부대에서 하는 거를 공군본부 산하의 하나로 이렇게 합친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런 범죄가 아니라 다른 유형의 어떤 범죄가 나중에 예를 들면 권력형 범죄 같은 게 일어났을 때 네. 다른 유형의 권력형 범죄 같은 게 일어났을 때 이렇게 통로가 단순화되어 있으면은 또 어떤 그런 가장 윗선에서의 외압이 또 들어가기 쉬운 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직 개편 자체는 일단은 긍정적으로 보이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이런 성범죄 같은 수사를 하기에는 적절한 대책이라고 보이지만 앞으로 이걸 어떻게 운용이 될지는 좀 더 네.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운영의 또 부분에서 허점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지적이신데 양재근 님께서도 새로운 기구를 만드는 게 능사가 아니고 집행 의지의 문제가 아니겠는가라는 의견도 주셨고요. K79665357번 님께서는 상관의 명령을 따르는 군대 이 민간의 수사를 받지 않는 한 믿음이 안 간다 이런 의견도 주셨는데 전혜원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군 검찰이 지휘관에게 예전에 종속되어 있는 구조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휘관이 지휘 감독하다 보면 일선에서의 영향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렇죠. 윗선까지 보고도 안 되고 오히려 본인의 평판이라든가 승진 때문에 은폐하려고 한다는 의혹이 있기 때문에 공군본부 직할로 둔 것은 아마 그런 걸 차단하라는 점에서 일단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군에서 지금 국방부가 밝힌 내용인데 민, 관, 군 합동위원회를 만들어서 현장 점검하고 실태 조사하겠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 과정에서 군과 관뿐만 아니라 민간이 참여하는 것은 굉장히 주목할 만하다고 봅니다. 사실은 우리가 공공기관이나 어떤 공무원 조직에 일어나는 성범죄의 가장 큰 문제가 그 기관에서 내가 신고를 했을 경우 영원히 이 조직에 있을 수 그렇죠. 없다는 두려움. 그리고 폐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가 속한 조직이 혹시 나의 성범죄 신고로 인하여서 나 때문에 승진 못했다, 조직 망신당했다 이런 두려움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민을 자꾸 참여시켜서 그런 부분을 차단하는 노력은 앞으로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게 남성이 여성에 관한 성폭력도 있지만요. 군인들 간의 성범죄 문제라든가 그렇죠. 그 외에 여러 가지 인권 침해 문제, 네. 성소수자의 가능성에 대한 사람들에 대한 비방 문화 여러 가지가 사실 군대 내 문제는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에 관련된 법안 중에 보면 군 인권보호관 제도를 만들어서 예. 인권 침해에 대해서 독립적 조사관을 둔다 이런 안도 추진이 된다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한 가지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님 말씀 중에 제가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데 제도도 굉장히 중요한데 제도가 실제로 잘 운영되는가가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군대가 상명하복 조직이기 때문에 결국은 지휘관들과 군 위의 윗선의 의지가 얼마나 가느냐에 따라서 또 빨리 이게 정착되는 긍정작용도 그렇죠.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 박인호 공군군 참모총장이 우여곡절 끝에 이번에 임명이 됐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의지를 확실하게 갖고 했으면 좋겠고 국방장관도 이것이야말로 정말 군을 제대로 태어나게 하는 어떤 좀 아픈 교훈을 삼아서 계속 현장 점검도 하고 잘하는 부분은 격려해주고 못하는 부분은 직접 점검해서 보완하는 노력을 계속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지금 김성진님께서는 위원회 이런 거
의미 없다. 처벌을 강력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냐 이런 의견도 주셨고요. 요술거울님께서는 개인의 의식, 인식이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천지연 변호사께서 또 첨언 더 하실 게 있으면. 이게 어떤 군대 내 특수성을 고려를 해가지고 민간법원이랑 동등하게 이게 같은 기준을 놓고 이게 형평을 논하기에는 좀 어려움은 있는 것 네. 같아요. 이게 과연 정의로운가를 논하기에는. 그렇기는 하지만은 왜 과거에 미국 대선할 때 문제는 경제야 이런 거 있었잖아요. 예. 여기서 문제는 마인드야 이 말을 하고 싶었는데 이게 여전히 일선부대에 있다는 것을 이제 공군본부 산하에다 갖다 놓고 이제 수사를 하겠고 민간인 좀 참여 이렇게 그렇죠. 하겠다는 건데 이 문제가 결국은 여러 개의 창고를 하나의 창고로 통일한 그런 결과를 어떤 역패를 낳지 않기 위해서는 일단 마인드나 그 조직 문화 자체가 개선되지 않으면은 이게 또 어떤 지금 이런 문제는 해결하더라도 나중에 다른 문제가 터졌을 때 또 다른 문제를 낳게 할 수 있다 지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 제가 지휘관들의 중요성, 그 이른바 윗선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네. 어느 조직이나 사실은 마찬가지죠. 제가 예전에 이 뭐 사대폭력 예방교육 관련해서 굉장히 재미있는 일화들을 현장에서 많이 봤는데 어떤 조직의 경우에는 일단 예를 단체장이다. 단체장이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관련 간부들도 관심이 없고 그렇죠. 온라인 교육 받았는데 10분 듣고서 받았다 이렇게 사인하고 이런 문화가 있습니다. 예. 근데 그런 조직에서 한번 이 회의 때 단체장이 참여한다라는 공지를 내고 앞으로 인사에 있어서 이런 부분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메시지가 나오게 갔더니 거의 전원이 참석했다. 이런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많은 노력을 해야만 여러 가지 문화가 바뀝니다만 가장 그래도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빠르게. 것은 인사권자의 의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네. 군도 제가 자꾸 장관과 공군참모총장을 강조하는 이유가 문화를 개선하는 데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그래도 이 시간을 조금 단축시키려면 수뇌부의 의지가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의지 자체가 선행이 되지 않으면은 격리부, 영업부, 기조실에서 나눠서 하던 거를 네. 그냥 사장 비서실로 통합했다 이런 얘기밖에 못 들을 것 같아요. 그런 비유로 지금 설명을 해 주셨네요. 네. 2261번님께서도 예방 활동도 좀 중점을 뒀으면 좋겠다라는 의견과 5153번님께서는 어쨌든 독립시키는 방향이 더 좋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도 다시 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로 좀 가보도록 하죠. 이 보호시설에서 자란 아동이 이제 만 18세가 되면 시설에서 나가야 한다라는 걸 저희가 방송을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자립하기에 어려움이 있고 특히 주거 문제에 어려움이 많다라는 얘기를 한번 저희가 지적해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이에 관련해서 정부가 이들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지금 내놨어요. 관련 내용을 좀 살펴보면서 혹시 보완해야 될 것은 없는지 제대로 잘 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죠. 전지현 변호사께서 좀 브리핑을 해 주시겠어요? 네, 그 아동복지법상의 아동이 만 18세 미만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아동복지시설에 있다가 이 아동이 있다가 만 18세가 되면은 나와야 돼요. 기존까지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죠. 만 18세라 그러면은 우리나라 나이로 고3 정도가 고3. 된단 그렇죠. 말이에요. 고3 예. 정도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얼마나 자립 지원금이 주어지는지를 봤더니 지자체별로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뭐 이렇게 네. 차이가 있고 3년 동안 월 30만 원씩을 준다는 겁니다. 근데 월 30만 원이라고 하면은 프랜차이즈 김밥집 가서 김밥 한 줄만 먹으면 배고프잖아요. 그럼 맞아요. 라면도 같이 먹거든요. 그러면 한 4,000원에서 5,000원 정도가 아마 나올 건데 한 번 거기다 뭐 식사에. 계란도 넣고 떡라면을 먹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30만 원 가지고 하루에 2끼만 먹는다고 쳐도 먹는 데 들어가는 돈 다 빼면은 지하철 타고 이동할 돈도 없고 비누 사고 칫솔 살 돈도 부족하게 된단 관리비 말이에요. 뭐 내고 뭐 이럴 돈도 없고 월세나. 네, 그럼 네. 이런 경우에 이제 그 아동복지시설을 퇴소한 사람이 또 쉽게 빠질 수 있는 게 어떤 범죄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문제점이 드러나다 보니까는 고3 나이에 나와가지고는 도대체 뭘 하겠냐 이 연령을 좀 늦춰야 된다는 지적이 계속 나왔어요. 예. 그러다가 이제 정부에서 대책안을 마련을 했는데 보호시설 종료 시기를 만 18세가 아니라 만 20세로 늦추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 네. 그 30만 원씩 주던 거를 3년 동안 주어지던 거를 그러니까 5년으로 연장하게 했고요. 그러니까 예. 그동안에 그 자립 지원금을 받으면서 그거를 가지고 내가 직업을 알아본다거나 뭐 직장을 구할 수 있는 좀 여유 기간을 둔 거고 또 디딤 씨앗 통장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저희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 예, 이렇게 아동에게 뭐 후원자나 아동이 뭐 이렇게 월 얼마를 예. 적립을 하면은 거기다 그것이 입금을 쌓여서 나갈 하면은 때. 이게 나중에 이게 나갈 때 이 아동이 받는 거고 정부도 그거하고 상응하는 돈을 5만 원 내외 5만 원 밑에서 이렇게
똑같이 적립을 해주는 건데 예. 이거를 10만 원까지 늘리기로 했다는 거예요. 정부에서 내는 돈을. 예, 그다음에 그 주거 안정을 위해서 임대주택의 공급을 늘리겠다는 건데 뭐 어쨌거나 아동 입장에서는 아동 보호시설에 있던 아동 입장에서는 시간은 벌게 됐고 예. 그다음에 그 동안에 내가 가져갈 수 있는 돈도 많아진 그런 장점은 있지만은 네. 여러 가지 아직까지 부족한 건 있거든요. 그건 예.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네. 저도 지금 들으면서 이것이 조금은 도움이 되겠지만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조금 아쉬운 마음이 들기는 하는데요. 어떻게 보시는지 뭘 좀 더 보완하면 좋을지 전혜영 교수께서 먼저 좀. 이번에 자립 지원 전담 요원들을 많이 늘리겠다라는 건데 네.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경제적 도움을 준다라기보다는 상담, 컨설팅을 그렇죠. 해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건데 예.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심리적 안정과 미래에 대해서 뭔가 상담을 해주는 건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럼요. 예. 이런 부분은 좀 더 보완이 됐으면 하고요. 네. 지금 시설에 있다가 나온 분들이 느끼는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 하나가 심리적 불안감. 그럴 왜냐하면 것 이제 같아요. 집단 생활을 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다가 혼자 나와서 도움을 받을 친척이나 이런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 조금 더 강화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저는 사실 이거 보면서 만약 내가 이 생활이라면 정말 서울에서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갖고 월 30만 원. 월세를 어디 가서 월세를 어디서 내면 네. 저도 서울에서 얻어 보면 과연 이 정도로 살 수 있는 월세가 있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책은 좀 더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주거 문제에 있어서 조금 현실적인 그런 도움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지적이시고 전지현 변호사께서는 아까 하실 말씀이 있는데 뒤에 하겠다 그러셨거든요. 예, 그러니까 시간은 좀 벌었다 그건 있지만은 그 시간 동안에 완전히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출 수 있을까? 일단 거기에 대해서 좀 의문이에요. 그러니까 임대주택 공급을 통해서 뭐 주거 안정을 도모를 한다 그러는데 네. 이렇게 아동 복지 시설에서 퇴소하는 사람들이 1년에 2,500명 정도 되거든요. 예. 10년이면은 25,000명이 될 거고 임대주택에 처음에 들어가더라도 나중에 나와주고 해야 되는데 지금 집값이라든지 어떤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그게 쉽지가 않을 걸로 보여지고요. 네. 그리고 디딤 씨앗 통장이라는 것도 말은 어떤 사다리 역할, 디딤돌 그런 의미에서 이름이 디딤 씨앗 통장인 것 같은데 네. 이것도 내가 거기 적립할 돈이 있어야지 그 돈을 적금을 붓는 거 맞아요. 아니에요. 그래서 나올 때 받는 돈이 뭐 얼마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제 그 통계를 봐도 내가 자립을 할 수 있을 것만큼. 그다음에 만 18세 고3 때 나와가지고 만 24살로 연장이 된다고는 하지만 내가 대학이라도 가게 되면 대학 등록금이라든지 이런 거를 어떻게 충당하느냐 또 그런 문제가 여전히 남게 되거든요. 굉장히 그래서 부족한 액수죠. 예, 그래서 네. 저는 완전히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춰주기에는 모자라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생각을 한 게 타 방송사 프로인데요. 네.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 말씀해 주세요. 예, 이렇게 식당 영업하는 사람을 그 요식업계에서 오랫동안 도와주는 도와줬던 분이 가서 이렇게 뭐 컨설팅 어떤 해주듯이. 요령도 알려주고 그런 게 있거든요. 좀 그런 것들을 좀 확대를 해나가면 어떨까 싶어요. 이 아이들이 주로 관심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요식업에 관심이 있는 사람도 있고 뭐 디자인에 관심이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은 뭐 전문 요원 이 사람들 그냥 공무원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모든 분야의 전문성을 갖지는 않았거든요. 그 사회에서 이 사람들이 멘토가 되는 게 아니라 지역사회. 그 사회에서 자리를 잡은 어떤 그런 전문가들하고 멘토 멘티 역할을 이렇게 이어주는 역할을 해가지고는 네. 이들이 좀 더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해주면 어떨까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지역사회하고의 연계 방안을 뭐 또 지역사회가 됐건 정부가 됐던 예. 자, 어떻게 보시는지 지금 가윤아님께서는 이제 청취자께서는 장애가 있거나 친족마저 없는 경우는 보호시설에서 퇴소하는 게 되는 거 정말 취약해지고 문제가 생기는데 이걸 그냥 방조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지금 지적을 해 주셨고 최소한 조건부에 따라 전문대졸까지의 나이는 봐줘야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해 주셨고요. 직업활동 기반을 좀 갖출 수 있게 해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두 분 얘기 좀 더 들어보죠. 올해 성년의 날이 5월 17일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좀 그 관련 시기에 나온 언론 인터뷰를 보면서 제가 이 자립시설에 있다 나온 한 사람의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나라가 왜 집안 따지고 혈족 따지고 네. 어디 뭐 김씨냐 어디 이씨냐 이런 거 자꾸 물어보는 게 굉장히 힘들었다. 그리고 본인은 시설 출신이라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닌데 평균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만 나아져도 훨씬 심리적 위축감이 줄어들 것이라는 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필요하고 보고 같은 맥락에서 보면 지금 보호 종료 아동이라는 용어를
자립 준비 청년으로 바꾼다고 하거든요. 용어도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식으로 계속 인식 개선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예전에 그 주택 공급하는 거에서 좀 논란이 됐던 부분이 예. 이게 군복무를 했을 경우에 갔다 오면은 이게 시설의 요건에 안 맞는다, 입찰 요건 논란이 됐었는데 예, 앞으로 이 군복무 같은 경우를 해서 퇴거한다면 그 기간을 보호 종료 5년 이내에 넣지 않는다. 보통 아. 보호 기간이 있잖아요. 그 기간에서 그렇죠. 제외한다. 방법. 네. 보통 보호 기간을 이제 나온 이후에 5년 정도로 잡거든요. 네. 상담해 주거나 이런 경우는. 그래서 그런 현실적인 안이 좀 촘촘히 그렇죠.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전전 변호사께서도 더 하실 얘기가 있는지. 제가 저번 시간에 했던 얘기인데 어떤 분이 댓글에다가 자기도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했다 이렇게 올려주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얘기를 여기다가도 한 번 좀 더 하고 싶은데 네, 하셔요. 예. 사달이 많더라도 이거를 내 힘으로 올라갈 수 없는 사람 많은데 우리 그런 사람들한테 그냥 거기 있어 빵 하나 더 줄게 이게 아니라 사다리 타고 올라갈 수 있게 좀 안아주면 좋겠다. 그런 멘트로 좀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예, 네. 저도 한마디 붙이자면 공정의 화두인데 최소한 청년들이라도 공평한 선을 어느 정도 맞춰주는 게 공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출발선을. 그렇죠. 네. 최소한 살 수 있는 주거 문제라도 해결해주고 너의 능력을 발휘하도록 해야 되라. 맞아요. 이렇게 말하는 게 맞는다. 네. 그 생각이 듭니다. 안정원님께서 전지현 변호사님, 전혜연 교수님 두 분 목소리만 듣다 오늘 얼굴 처음 뵙는데 너무 좋다고. 네, 응원의 글 보내주셨고요. 김옥회 우유조아님께서는 두 분 자매시냐고 너무 닮았다고. 네, 여러 의견들이 올라왔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픽 전지현 변호사, 전혜연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0시 28분이고요.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듣고 오죠.